나는 김소연, 올해 82.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한옥에서 태어나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집의 대청마루에는 내가 그린 수묵화들이 걸려 있고, 장롱 안엔 내가 직접 짠 자수가 있는 한복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날 보고 멋진 할머니라고 해요. 머리에는 은은한 회색빛 웨이브, 귀엔 자그마한 옷귀걸이, 손등에는 지난 시절을 견뎌낸 흔적처럼 나이테가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두 번째 3일 뿐이에요. 오늘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장, 아무도 몰랐던 숨죽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내 방문을 열었어요. 소연아, 감기 기운 있는 것 같더라. 진찰 좀 하자. 아버지는 유명한 내과의였고 동네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지요. 매일 양복 차림의 머리는 매끈하게 넘기고 숨결마저 민트향이었어요. 환자들은 그를 존경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지요. 하지만 나는 그가 문을 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7살 때부터였어요. 아버지는 날 진찰한다며 가슴을 만졌고 아무렇지 않게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보자고 말했어요. 그때의 나는 한복 저고리 안에 있는 작은 속옷조차 수치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게 항상 예쁜 한복을 입히며 말했죠. 우리 소연이는 예쁜 몸이니 항상 단정히 입어야 해. 그녀는 내 침묵 속 고통을 몰랐고 아버지가 그토록 악마 같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겠죠. 8살이 되던 겨울, 내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작은 손난로를 들고 있었어요. 이리 와. 오늘은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이미 알아차렸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피를 봤어요. 그날 밤이 내가 진짜로 부서진 첫날이었고, 그 후로 밤마다 그 일은 반복됐어요. 아버지는 말했다. 너는 특별하단다. 아빠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해.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흠모했지요. 어머니는 예술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했고 종종 궁중무용을 연주하며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난 항상 하얀 고름에 보라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한복 옷고름을 매는 어머니의 손길은 언제나 정갈했어요.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사진 속에서 우리 셋은 웃고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지옥이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한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요.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소연아? 그 순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굳었죠. 말하는 순간 내가 미친 아이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사람들은 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우리 비밀은 우리 둘만의 것이야. 내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는 정말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기록을 시작했어요. 일기장 가장 뒤에 아버지가 날 어떻게 만졌는지, 어떤 약을 내게 먹였는지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를 없애야겠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들려드릴게요. 1959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서울 서촌의 골목길에는 매화가 피어나고 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14살이 되던 그 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내 방문을 열었어요. 나는 이미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고 자리에 누워 있었죠. 오늘은 진찰 안 해도 되죠, 아버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입꼬리를 올렸죠. 왜, 나를 의심하니? 난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내 방 벽장의 구석에 숨겨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썼어요. 날짜,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약 언젠가 세상이 바뀌어서 이걸 믿어줄 사람이 생긴다면 이 노트가 증거가 되어야 했죠. 며칠 뒤 어머니가 멀리 전주 공연을 가게 되었어요. 나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고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기회였죠.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는 열쇠를 잘 숨기지 않았어요. 바둑판 아래 흰 돌통에 항상 넣어뒀었죠. 그렇게 나는 서재의 문을 열었고 책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양리학, 생화학, 병리학. 모든 책에 메모지가 빽빽히 끼워져 있었고 정리정돈은 그 누구보다 철저했어요. 그리고 그중 중추신경계 약물의 누적 반응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계획한 건 단순했어요. 빠른 죽음이 아니에요. 그가 천천히, 점점 약해지길 바랐어요. 처음엔 손떨림, 다음엔 단기 기억력 감퇴. 그의 완벽한 이미지를 무너뜨릴 증상들. 나는 그가 자주 복용하는 건강제 통에 몇 알씩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건 아니었어요. 서울 종로의 오래된 한약방에 가서 기력 회복용이라며 몇 가지 조제를 주문했죠. 실제로는 내가 찾은 약물과 미묘한 부작용이 섞여 있었어요. 그 과정은 매혹적이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통제권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느 날 내게 말했죠. 요즘 내가 착해졌구나, 소연아. 고마워.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며칠 뒤부터 그는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중이 안 되는군. 책 페이지를 계속 잃어버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나는 계속 완벽한 딸 역할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우수한 성적, 집에서는 예쁜 핑크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입고 아버지를 도왔어요. 손으로 그에게 수건을 적셔드리고 때론 등을 두드려 드렸죠. 아버지,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어느 날, 아버지는 식사 중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소연아. 나 병 걸린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병일지도 몰라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가 병원에서 받은 첫 진단은 원인불명의 신경쇠약. 1960년대 한국의 의학 기술로는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웠고 그건 내게 최고의 아군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병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되었어요. 1960년 여름, 서울의 장마는 무거운 공기와 함께 집안에 축축한 침묵을 깔았죠. 아버지는 자주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곤 했어요. 요즘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던 기억 대신 지금 떨고 있는 손가락을 보며 안도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내 방에는 더 이상 꽃무늬 인형이 없었고 벽에는 내가 그린 수묵화와 해금 악보가 붙어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은 내게 말했죠. 소연아, 너는 슬픔을 해금에 담는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입는 옷도 달라졌어요. 야은 민소매 저고리와 얌전한 남색 치마. 살짝 드러나는 목선과 손등. 서울 명동의 시장에서 산 고운 비단 허리끈을 맸어요. 내가 내 몸을 다시 주체적으로 꾸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거울 속 나는 처음으로 아름다웠어요. 나를 위한 아름다움.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목욕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혼자 움직일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예전엔 그가 나를 벌거벗겼지. 이제는 내가 그를 씻긴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문지르며 말했다. 따뜻한 물이 좋죠. 아버지, 내 손끝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에 뭔가 이상한 게 비쳤어요. 두려움, 죄책감? 아니요. 아마, 인식. 그는 알았던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에게 속삭였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 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도 약해 보였나요? 그는 입을 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꼬이고 침이 흐르고 눈만 동그랗게 떠 있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돌볼게요. 아주 천천히.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또 하나의 별표를 남겼어요.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 복수는 신속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은밀하고 깊고 완벽히 계획된 것이었어요. 나는 밤마다 약의 조합을 조금씩 바꿨고 그의 증상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의사는 뇌신경 이상을 의심했지만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피아노를 치며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나는 그녀가 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는 걸 보면서 그녀 역시 어딘가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완벽한 간병인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의식이 흐릿해질 때면 나는 조용히 귀에 대고 말했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요? 당신은 절 무너뜨리려 했지만 전 무너지지 않았어요. 전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어요.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듯 조용히. 그 울음은 나에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복수의 선율. 살아있다는 증거. 1961년, 내가 18이 되던 해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청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경복궁 길을 따라 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지만 나는 매일 검은색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은 채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선은 흐릿했고 손은 수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떨렸어요. 소연아. 그는 내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혀는 둔하고 목소리는 갈라졌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오늘 약 드셔야죠. 그가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걸 매 순간 느꼈어요.
그가 나를 무너뜨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내 손을 더듬으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것은 고통스러운 만큼 황홀했어요.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나는 그를 위해 새하얀 잠옷을 사다 입혔어요. 비단 소재의 얇은 고급 원단.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그 옷은 마치 마지막 무대를 위한 의상이었어요. 그 위로 얇은 천을 덮으며 속삭였죠. 하얀색이 잘 어울리세요. 마지막 무대엔 이 옷이 제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입에 마지막 약을 넣어 주었어요. 그건 내가 여러 달간 계산하고 조정한 끝에 만든 조합이었죠. 독이 아니었어요. 아주 미세한, 신경을 조용히 멈추게 하는 결합체.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완벽한 병사였어요. 잘 자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그 말과 함께 조명을 끄고 방을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는 이미 차가운 상태였고, 나는 침착히 외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해요. 응급차가 오고 병원에서도 말했어요.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보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들은 내가 3년 넘게 간병한 효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에서는 검은 한복을 입었어요. 고급 명주 소재의 고동색 치마, 목까지 올라온 단정한 저고리.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인 내 모습은 충분히 슬픈 딸처럼 보였어요. 조문객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다지. 진짜 훌륭한 아이야. 자식의 도리를 다 했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저는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짓밟았고, 저는 그를 무너뜨렸어요. 지금 이 순간, 드디어 우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모든 의료기기와 책, 서류를 모아 태워버렸어요. 그의 흔적을 내가 직접 손으로 지웠어요. 남은 것은 오직 나. 아버지가 죽고 우리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죠. 무겁던 기운은 사라지고 한옥의 나무 벽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고요히 울렸어요. 그때 느꼈어요. 나는 드디어 살아있다. 서울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나는 내 방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회색빛 벽지 위엔 내가 직접 그린 붓글씨 하나를 걸었죠. 소연, 소연, 밝고 고운, 그 이름이 이제야 나에게 진짜로 속한 것 같았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일부를 정리해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후원금을 익명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내 이름으로 된 장학금으로 바꾸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 여성 피해자 상담 및 예술치유 전공자 우선 선발. 이건 나의 고백이었고, 나의 용서였고, 나의 출발이었어요. 그 후 나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부산 남포동의 작은 양옥집에 방 하나를 빌렸고, 매일 아침 자갈치 시장을 걸었어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붉은색 립스틱을 샀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치마, 그리고 유리구슬로 만든 귀걸이. 내 몸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형상화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에 곡선이 나오고 뼈, 근육, 심장. 그 모든 것이 붓끝에 실려 나왔어요. 나만의 언어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고백. 그러던 중 나는 한 카페 전시회에서 30대 후반의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장민혁. 그는 한복 디자이너였고 내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지요. 이 그림. 뭔가 아픔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 아픔, 당신도 느끼나요?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어요. 그는 나의 손에 입을 맞출 때조차 항상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그가 내 발에 관심을 보였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했죠. 발은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부분이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발등에 붓으로 꽃을 그려주었어요. 그 그림은 며칠간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동안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자는 것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날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고 김태진 박사 사망 관련 문의. 수신인은 내 이름이었고 보낸 이는 알 수 없었어요. 그 편지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파란 대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민혁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거울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어떤 색의 립스틱을 바를까? 붉은색? 아니, 피처럼 짙은 검붉은색. 진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만 대기 중일 뿐.